공산주의와 사회주의의 구분. 무엇이 공산주의이고 무엇이 사회주의인가? 공산주의는 이제 알겠는데 그럼 사회주의는 무엇인가? 여기서는 잠시 공산주의와 사회주의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한다. 경제에 관한 책인데요. 이제는 사회주의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일반적으로 이 두 체제가 유사하다는 것은 내가 분당 정자동에서 살았었거든. 당시에 정자동 오피스텔에 우가 DJ들이 많이 살았어. 스폰 하나 물어서 거기다 방 잡아주고 놀아나다가 스폰 떨어지면 수원이나 지방으로 이사 가더라고. 아무튼 고마워요. 네, 감사합니다. 자, 좋아요. 우선은 책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좋아요. 그런 일이 아무튼 고마워요. 자, 호로록. 일반적으로 이 두 체제가 유사하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 다만 정확히 구분하기가 쉽지가 않다. 그 이유는 시기마다, 지역마다, 개인마다 이 어휘를 사용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이다. 그나마 가장 적절한 방법은 세 가지 정도가 된다. 첫째, 혁명의 주체가 누구냐에 따른 구분이다. 이에 따르면 사회,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고 노동자 중심의 세계를 만들어내는 주체를 노동자 스스로 보는 입장을 공산주의라고 한다. 반면 노동자는 실제로 스스로를 극복할 능력을 갖추지 못했으므로 엘리트 계급 또는 부르주아들이 스스로 권리를 내려놓고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해 내가 듣는 것이 사회주의라고 한다. 이는 누가 사회를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한 입장 차이로 공산주의와 사회주의를 구분할 수가 있다. 둘째, 수단과 목적의 관계로 구분하는 방법이 있다. 이에 따르면 궁극적인 목표로서 공산주의 사회는 노동자가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지키며 독재를 하는 사회다. 그런데 현재 자본주의 체제에서 하루아침에 노동자 중심의 사회로 급격히 변화될 수는 없다. 재민님도 어서오세요. 즐거운 시간이었겠군요. 이에 따르면 궁극적인 목표로서 공산주의 사회는 노동자가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지키며 독재를 하는 사회다. 그런데 현재의 자본주의 체제에서 하루아침에 노동자 중심의 사회로 급격히 변화될 수 없었다. 급격히 변화될 수는 없었다. 따라서 과도기적 단계로서 국가와 정부를 대리하는 소수의 정치 엘리트에 의해 운영되는 사회가 필요한데 이를 사회주의라고 부른다. 이 구분 방법은 공산주의를 궁극의 목표로 사회주의를 과도기 단계로 설정함으로써 두 체제를 구분한다. 셋째, 내포의 관계로 보는 것이다. 사회주의를 국가가 주도하는 계획경제라는 넓은 개념으로 파악하고 공산주의는 그 중에서도 특히 노동자가 주도하는 계획경제라는 측면에서 사회주의에 포함되는 개념으로 판단한다는 것이다. 이 밖에도 다양한 구분법이 있으나 일상을 살아가기도 바쁜 우리에게는 그 세부적이고 미묘한 차이가 그렇게 중요해 보이진 않는다. 다만
사회주의가 조금 더 온건한 방식으로 사회를 개혁하려 한다면 공산주의는 급진적이고 직접적인 방식으로 사회혁명을 꿈꾼다는 차이가 있음을 기억한다. 또 공산주의와 사회주의는 일반적으로 유사한 개념으로 사용되며 공통적으로 정부 개입에 의해 국가 주도의 경제 발전이 추진되는 사회라는 유사점이 있음을 기억해두자. 생생체부님 어서오세요. 19금을 풀어보았습니다. 역사와의 연계. 경제체제는 시대 상황을 반영한다. 지금까지 4개의 경제체제를 알아보았다. 초기 자본주의, 후기 자본주의, 신자유주의, 공산주의. 각각의 경제체제는 시장과 정부와의 관계를 기준으로 구분되었다. 초기 자본주의와 신자유주의는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시장의 자유를 추구하는 경제체제이고, 후기 자본주의와 공산주의는 정부의 강력하고 적극적인 개입을 추구하고 시장의 자유를 축소하는 경제체제이다. 이러한 경제체제가 어떤 역사적 상황에서 발생하게 되었는지를 알아보는 것은 각각의 체제가 갖는 의미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우선 근현대의 역사를 다시 정리해보자. 근대는 산업화를 통한 자본주의에서 시작되었다. 자본주의는 공급과잉의 문제를 내포하고 있었다. 공급과잉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식민지 경쟁이 치열한 제국주의 시대가 도래했다. 제국주의는 제1차 세계대전으로 마무리되었다. 이후 다시 발생한 공급과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격 인하 경쟁이 치열해졌고, 이는 대공황으로 이어졌다. 대공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정책들이 펼쳐졌는지 세 국가를 통해 알아보았다. 미국은 자본주의를 수정해서 정부가 개입하는 형태를 띄었고, 러시아는 자본주의를 폐기하고 공산화했다. 마지막으로 독일이 전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었고, 결국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다.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시대는 현대로 넘어왔다. 이후 세계는 세계대전의 승전국인 미국과 소련을 중심으로 재편되었고 냉전을 이어갔다. 90년대 초에 소련이 붕괴되면서 세계는 미국 중심의 새로운 신자유주의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 고마워요. 도표를 참고하자. 먼저 산업화가 진행되며 발생한 최초의 자본주의가 초기 자본주의이다. 대전을 앞두고 경제 정책에 대해 읽는 정치적 의도가 무엇인가요? 그래서 여름님은 규제원화를 통한 경제 성장을 지지하시나요? 복지를 통한 내수 경제 성장 정책을 지지하시나요? 사실 저는 내가 이걸 잘 이해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내가 지금 책을 읽으면서 한 25%만 흡수하는 것 같아서 우선 다 읽고서 한번 대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으로 이사는 안 갑니다. 임명님 고마워요. 아마 다 읽으면 또 100% 흡수하지 않을까? 그때 이제 한번 제가 한번 그 대답을 한번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왜? 도표를 참고하자. 먼저 임명님 감사합니다. 산업화가 진행되며 발생한 최초의 자본주의가 1차기 자본주의다. 다음으로 대공황 이후에 미국이 수정한 자본주의의 모습이 후기 자본주의이고, 소련이 선택한 자본주의의 폐기가 사공산주의이다. 후기 자본주의와 공산주의의 갈등이 종식되고 자본주의의 독주가 시작된 것이 바로 오늘날의 신자유주의 시대다. 시대와 연계될 때 무엇이 드러나는가?
경제 체제가 각 시대의 상황을 적절히 반영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우선 1. 초기 자본주의는 증세가 끝나고 근대의 시작과 함께 등장하였으므로 당시의 사람들은 자본주의가 무엇인지 또 그것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당시의 정부도 마찬가지였다. 정부가 굳이 시장에 관여해야 될 필요를 느끼지 못했다. 그래서 초기 자본주의는 정부가 시장을 관망하고만 있는 시장의 자유가 완벽히 보장되는 모습을 하고 있었다. 정부가 어떤 관여도 하지 않으니 독과점과 빈부격차 문제가 심각할 수밖에 없었다. 또한 규제가 없어 노동자의 인권이나 생존권이 위협받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이후 사공산주의 이론을 열악한 노동 환경과 착취를 거부하며 러시아와 동유럽, 아시아를 중심으로 등장했다. 공산주의는 초기 자본주의를 강력히 비판하면서 등장한 까닭에 초기 자본주의와 정반대의 모습을 하고 있었다. 초기 자본주의가 정부의 개입 없이 자유시장을 옹호했다면 공산주의는 시장의 자유 없이 강력한 정부 주도의 계획 경제를 추진했다. 이러한 공산주의의 도전에 맞서 자본주의는 스스로의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었다. 이 후기 자본주의는 도전받고 있는 자본주의의 다양한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며 등장했다. 우선 독과점과 빈부격차 등 초기 자본주의 문제점을 정부 개입으로 해결하려고 했다. 다음으로 대공황으로 인한 불황을 공공사업으로 해결했다. 또 인간의 얼굴을 한 자본주의로 노동자의 권익과 노동 환경을 크게 개선함으로써 공산주의의 공격에 대응했다. 이처럼 후기 자본주의는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다양하고 복잡한 문제를 해결했다. 시장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의 개입을 추구했다는 점에서 후기 자본주의와 공산주의는 비슷한 측면을 갖게 된다. 이후 제2차 세계대전과 냉전 시대를 거치며 경쟁 상제였던 공산주의가 무너지자 자본주의는 계속해서 인간적인 얼굴을 할 필요가 없어졌다. 게다가 정부의 개입으로 시장이 왜곡되고 효율성이 낮아지는 문제가 만연해 있었다. 이러한 후기 자본주의 문제점을 비판하며 초기 자본주의의 회귀를 주장하는 3. 신자유주의가 등장했다. 신자유주의는 공산주의와 후기 자본주의의 강력한 정부 개입을 비판하면서 등장한 까닭에 정부 개입을 최소화한다는 자유로운 시장 경제를 추구했다. 이 내용을 시장과 정부의 관계에 따라 정리하면 아래에 같다. 1. 초기 자본주의는 시장. 2. 후기 자본주의는 시장보다는 정부, 세금, 업, 복지업. 3. 신자유주의는 시장이 중요. 정부, 세금 다운, 복지 다운. 공산주의는 정부. 성장 중심 정책과 분배 중심 정책. 결국은 성장과 분배의 문제이다. 단순한 모델을 생각해보자. A와 B, C가 무인도에 불시착했다. 아메리카노를 파는 A, B, C는 잊어라. 이들은 그들이 아니다. 다시 이야기로 돌아와서 A, B, C는 생김새가 다르다. A는 키가 크고 덩치가 있다. B는 매우 표준적인 키와 몸무게를 갖고 있다. C는 매우 말랐는데 겉모습만 봐서는 오늘 내일 한다. 셋은 며칠째 굶고 있었다. 먹을 것을 찾아 헤매다가 결국 눈이 좋은 B가 높은 산에 올라가서 사과나무가 있는 곳을 발견했다. 셋은 B가 발견한 사과나무를 향해 걸어갔다. C가 뒤처졌지만 어쨌거나 결국에는 도착했다. 사과나무에 도착해서는
가장 힘이 좋은 A가 사과나무를 흔들어서 사과를 얻었다. B와 C는 엄두도 못 낼 일이었다. 사과는 A, B, C 모두 3개다. A 사과는 매우 크다. B 사과는 중간 크기다. C 사과는 말라 비틀어져서 먹을 게 없었다. A, B, C는 사과를 나눠 먹어야 됐다. 어떻게 나누는 것이 가장 공평하고 합리적일까? B가 말했다. 공평하게 나눠야 되니까 사과를 모두 3조각으로 나눈 다음에 한 조각씩 가져가자. 그러자 A가 말했다. 그건 공평하지 않아. 사과를 따는 일은 내가 다 했어. 게다가 나는 덩치도 큰데 C랑 같은 양을 먹는다고? 불공평해. 내가 가장 큰 사과 A를 먹을 거야. 그리고 사과를 발견한 B가 중간 크기의 B 사과를 먹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C가 말라 비틀어진 C 사과를 먹어. 그러자 C가 말했다. 아니야, A는 내가 먹어야 돼. 너희들은 축적해둔 체지방이 있으니까 버틸 수 있지만 나는 며칠 후에 아사할걸? 가장 큰 A는 나한테 가장 필요해. 각각의 주장 중 어떤 주장이 가장 정당할까? 3가지 주장은 우리가 앞에서 논의한 경제체제와 일면 비슷하다. 너무 단순한 예이긴 하지만 개별 경제체제가 분배 문제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해하는 데는 적절하다. 우선 B의 주장은 공산주의적 사고이다. 함께 노동하고 똑같이 분배해야 된다. 다음으로 A의 주장은 신자유주의적 사고이다. 개인의 노력, 능력, 사회적 기여 여부에 따라 재화를 분배해야 된다는 생각이다. C의 주장은 후기 자본주의나 사회민주주의적인 발상이다. 가장 필요로 하는 이들은 우선적으로 고려해서 분배해야 된다는 생각이다. 사실 후기 자본주의나 사회민주주의라고 해서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실제로 가장 많은 부를 분배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그런 사회는 가능하지 않다. 다만 이들 사회에서는 사회적 제도를 마련하거나 계층 간의 갈등을 해결하려고 할 때 가장 소외된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방향성을 갖는다. 어떤 분배 방식이 가장 합리적이고 정당한지에 대한 논의는 오래된 논쟁거리이다. 그런데 여기에 다른 문제가 더 추가가 된다. A, B, C가 사과 문제 분재로 논쟁을 하고 있을 때 거대한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뒤를 돌아본 셋은 기겁할 만큼 놀랬다. A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큰 덩치에 무서운 몽둥이를 든 원주민 X가 찾아온 것이다. 알고 보니 여기는 무인도가 아니라 원주민 X가 혼자 살고 있는 섬이었다. X가 말했다. 사과 내놔. 그리고 내일부터 너희들은 내 노예야. 내일까지 사과를 한 곳에 모아둬. X가 돌아갔다. A, B, C는 당황했다. X가 노예가 되면 탄광에서 평생 노동해야 되고 X의 노예가 되면 탄광에서 평생 노동을 해야 되고 탈출도 어려울 텐데 모두가 고민하고 있을 때 A가 말했다. 할 수 없지. 어차피 원주민 X와 대결해야 되니까 내가 사과 A, B, C를 모두 먹을 거야. 지금은 먹은 게 없어서 힘을 못 내고 있지만 내가 사과를 모두 먹고 힘을 내면 원주민 X와 충분히 싸워볼 만해. C가 말했다. 싫어. 네가 사과를 모두 먹으나 X가 사과를 모두 먹으나 나는 어차피 내일 모레 굶어 죽어. 내일은 내일 일이고 나는 지금 당장 사과가 필요해. 일단 분배해서 우리끼리 먹자. 원주민 X로 인한 논의가 조금 달라졌다. 어떻게 할까? 선택사항을 정리해보자. 방안 1은 A가 사과를 모두 먹고 힘을 내서 전체를 대표해 X와 싸우는 일이다. 그렇게 되면 C는 굶어 죽을지 모르나 X로 인한 위기는 극복할 수도 있다. 방안 2는 A, B, C가 지금 바로 사과를 분배해서 먹는 거다. 그렇게 되면
C는 생명을 연장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A, B, C는 모두 X의 노예가 되어야 하고 고통스러운 삶을 연명해야 될 것이다. 방한 1은 사회 전체의 성장을 위해 C의 희생을 감수하는 방법이다. 방한 2는 C의 생명을 위해 사회 전체의 성장을 포기하는 방법이다. 어떤 쪽이 더 괜찮을 것인가? 실제로는 고려해야 되는 사항들이 더 복잡하지만 이것이 오늘날 논쟁되고 있는 신자유주의와 후기 자본주의의 선택에서 근원적인 측면이다. 이 이야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각각 우리 사회의 구성 요소들을 상징한다. 우선 ABC는 사회적 생산물이다. 이러한 사회적 생산물은 ABC와 같은 사회 구성 주체들에 의해 만들어진다. 그 생산물은 사과 ABC 같은 걸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A는 기업, B는 시민, C는 최소 수혜자를 상징한다. 최소 수혜자는 다른 사람들에 비해 최소의 혜택을 받는 사람들로 저소득자, 장애인, 고아, 노약자, 미혼모, 미숙년 노동자 등이 포함된다. 그렇다면 X는 누구일까? X는 세계 시장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생산하는 다국적 기업 정도가 된다. 이들은 거대 자본력을 바탕으로 국적을 초월해서 경제활동을 수행하는 초국가적인 주체이다. 실제로 우리에게 친숙한 대부분들의 기업들이 다국적 기업이다. 코카콜라, 나이키, 맥도날드, 스타벅스 등 시가총액이 1조 달러에 가까운 기업들로는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아마존, 구글 등이 있다. 참고로 한국의 국내 총생산이 2019년 기준 1조 7천억 달러 정도가 된다. 다국적 기업의 자본력과 경영 능력은 국내 기업의 위협이 된다. 무인도 ABC의 사례가 던지는 질문의 핵심은 이것이다. 다국적 기업의 위협 속에서 국가는 어떤 분배 방식을 선택해야 될까? ABC가 당신에게 결정해달라고 한다. 당신은 어떤 방안을 선택할 것인가? 우선 A에게 사과를 한국식 자본주의는 다 같이 나눠 먹고 다 같이 싸워서 거기서 죽는 사람은 죽는 거고 사는 사람은 살아남자. A에게 다 몰아주고 혼자 싸우고 그의 패배가 우리의 패배가 되는 건 인정 못한다. 좀 맞는 것도 같아요. 그런 것도 같아. 이해가 가요.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요. 오, 맞네. 무한 경쟁 사회구나. 그래서 나랑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맞는 것 같아요. 도태되면 죽는 사회. 맞는 것 같아요. 확실히. 무인도의 ABC의 사례가 던지는 질문의 핵심은 이것이다. 다국적 기업의 위협 속에서 국가는 어떤 분배 방식을 선택해야 될까? ABC가 당신에게 결정해달라고 한다. 당신은 어떤 방안을 선택할 것인가? 우선 A에게 사과를 몰아주어 X에게 맞서야 된다고 한다는 것은 방안 1. 신자유주의적 해결을 대변한다. 이들은 정부가 개입하지 말고 시장의 자율에 맡겨야 된다고 주장한다. 여기서 정부가 개입하지 않는다는 말은 직접적으로는 세금 축소를 의미한다. 물론 세금 축소는 국가 재정을 줄이고 이에 따라 복지 수준도 낮출 수밖에 없다. 이것은 복지 혜택을 필요로 하는 사회적 약자들을 도외시하는 것이고 빈부격차를 용인하는 것이다. 하지만 사회적으로는 더 큰 이익을 얻을 수가 있다. 세금이 줄어들면 부유한 개인이나 기업은 그만큼 사업 확장을 기술 개발에 더 많은 투자를 할 수가 있다. 이것은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을 향상시킬 것이고 다국적 기업들과 경쟁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것이다. 이처럼 국가가 세금을 낮추고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시장에 대한 간섭을 줄이는 정책이 성장 중심 정책이다. 반면 씨의 생명이 위급함을 고려해서 씨에게 사과를 우선 분배해야 된다는 것이 방안 2. 후기 자본주의적 해결책을 대변한다. 이들은 정부의 적극적 개입을 주장한다. 여기서 정부가 시장에 개입한다는 말은 직접적으로 부유한 개인과 기업의 세금 확대를 의미한다. 물론 높은 세금은 이들의 사업 확장과 기술 투자 의욕을 줄이고 이로 인한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가 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다국적 기업의 시장을 빼앗기거나 잠식당할 위험을 감수해야 된다. 하지만 사회적으로는 더 높은 가치를 추구하게 될 것이다. 세금이 늘어나면 이를 통해 국가의 재정장체가 회복되고 국가는 충분한 재정을 이용해 복지 수준을 높일 수가 있다. 이것은 저소득층과 사회적 약자들을 도우는 것이고 그들이 다시 사회적 역할과 의무를 수행하도록 이끌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과도한 빈부격차를 줄이게 될 것이다. 이를 분배 중심 정책이라고 한다. 정리하자면 오늘날 한국 사회는 논의되는 두 정체 체제인 신자유주의와 후기 자본주의는 각각 성장과 분배의 가치를 추구한다. 신자유주의는 기업과 국가가 우선 경쟁력을 갖추어야 된다고 주장한다. 국가 전체를 우선 성장하게 해야 된다는 것이다.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복지는 성장이 이루어진 후에도 늦지 않다. 당장 사회적 약자들의 희생과 빈부격차의 심화를 감수해야 되겠지만 반면 후기 자본주의는 우선 사회적 약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야 된다고 주장한다. 부유한 소수만을 위한 성장보다는 사회 전체의 고른 분배를 우선해야 된다는 것이다.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정당한 분배가 성장을 견인할 수가 있다. 당장 자본가와 기업의 투자 의욕 감소, 자본 이탈과 위험을 감수해야 되겠지만 성장과 분배는 기본적으로 반비례의 관계를 갖는다. 성장을 추구하다 보면 분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반대로 분배를 추구하다 보면 성장의 문제가 발생한다. 물론 각각의 입장이 다르겠지만 절대적으로 거부하거나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성장을 주장하는 입장은 우선 성장해야 지속적인 분배가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분배를 주장하는 입장은 분배가 이루어져야 안정적인 성장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맞는 말이다. 성장과 분배는 대립되고 모순되는 개념이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이다. 문제는 시기이다. 언제 분배할 것인가? 우선 분배하자는 입장과 성장 이후 분배하자는 입장의 거리가 너무도 멀어 보인다. 당장 오늘의 삶이 궁핍한 이에게 이후에 찾아올 미래의 사회의 성장은 무의미하다. 또한 다국적 기업의 위협에 전력을 다해 대응하는 기업의 분배를 위한 세금 인상은 투자 의욕을 저하시킨다. 한국 사회는 성장과 분배 중 어떤 가치를 우선해야 될까? 이것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다. 두 가치는 분명 각각의 장단점을 가지고 있다. 경제, 사회, 윤리적 차원에서 우리가 얻는 것은 무엇이고 잃는 것은 무엇인지 꼼꼼하게 따져본 후에 서로를 배척하고 적대시할 것이 아니라 적절한 수준에서 합의해야 된다. 이 문제를 정치의 측면에서 다루어 보려고 한다. 역사와 경제에 이어 정치를 알아볼 차례이다. 우리는 이제 역사적인 배경을 바탕으로 경제체제를 구분할 수 있게 되었고 경제체제를 중심으로 성장과 분배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정치에 대해서도 쉽고 명료하게 알아볼 수 있을 것이다 하고서 다음 단락이 정치네요.